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감정평가론에 대한 이제 이론하고 계산 문제까지 이제 맞출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는 거는 이제 감정평가 이론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평가사들한테 이제 그 이론에 맞게 알아서 평가해라 라고 이렇게 하면 아마 가격이 중구난방이 될 거예요. 평가사들마다 나는 이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다른 평가사는 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라고 주장을 하다 보면 누가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좀 일관성 있는 가격이 좀 나오기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법에서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려면 이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뭔가 좀 일관적인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물론 뭐 그 기준대로 이렇게 평가를 해도 가격이 뭐 고무줄 가격이다, 들쭉날쭉하다, 뭐 이런 뉴스가 한 번씩 나오는 것 보면 이런 법 기준마저 없었다면 아마 더 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뭐 우리는 이제 이론 내용 다 배웠고 법에 어떤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뭐 약간 내용이 좀 중복되는 내용들이겠죠. 그러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법에 어떤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는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대한 내용 먼저 보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공시지가제, 표준지 공시지가제도,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주택도 표준주택, 개별주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그 제도에 대해서 이제 또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법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내용을 좀 봐야 되겠죠. 법 관련 문제는 우리가 법 조문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만 알면 이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오히려 좀 쉬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법 조문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법 공부는 법 조문으로 이렇게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필요 없는 시험과 전혀 무관한 그런 법 조문도 많고 하니까 우리 책에 있는 내용 위주로만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문제 맞추시는데 큰 지장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이제 먼저 보실 건데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돼 있죠. 이제 모법이 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이제 감정평가사법이 모법이고 거기에서 감정평가사법에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정한 대로 이제 평가를 한다라고 이렇게 위임을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훈령으로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고요.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쭉 보는 거죠. 한번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이제 용어의 정의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나온 내용은 우리가 감정평가론 이론 부분 공부할 때 전부 다 이제 다뤘었던 그런 내용들이니까 가볍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시장가치 개념 먼저 나와 있고요. 가격은 하나지만 가치는 이제 여러 개다. 가치 다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거기서 나왔었던 가치에 여러 가지의 가치가 있는데 그 중에 시장 가치에 대한 개념 우리가 보고 가시면 되겠어요. 이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할 때 원칙적으로 구하는 가격이 이제 시장 가치가 되는 거니까 좀 잘 알아야 되겠죠.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 은밀한 시장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후, 방매된 이후에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합리적인 그런 가격이 되겠죠. 시장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그런 가격을 시장 가치라고 한다.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몇 월 며칠 딱 기준을 정해놓고 그 날짜에 가격을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격이라는 게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거니까 기준 시점이라는 게 필요하고, 원칙적으로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이 기준 시점이 된다. 뭐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 이후부터 평가서를 써갖고 뭐 평가서를 제출하고 이런 시간이 또 있을 테니까 평가서를 작성한 날 이런 날이 아니라 가격 조사를 완료한 그 날이 원칙적으로 기준 시점이 된다.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 이 내용 봤었고요. 그다음에 원가법, 적산법, 이것도 3방식 할 때 이제 봤었던 내용이고, 원가법은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고 적산법은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다. 우리 알고 있고, 원가법은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감가 누계액을 빼줘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그리고 적산법은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임대하는 그 부분의 그런 가격이 되겠죠. 그 가격에 내가 기대하는, 내가 원하는 기대 이율을 곱해서 산정된 기대 수익에, 또 그것만 임료로 받으면 안 되겠죠. 거기 임대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나갈 테니까 기대 수익만큼만 받으면 나중에 뭐 경비 빼고 그러면 뭐 남는 게 없네 이럴 수 있으니까 그 기대 수익에 필요한 경비를 더해서 그만큼 임대료를 받으면 경비 지출하고 나서도 내가 원하는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적산법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거래 사례 비교법. 대상 물건과 비슷한 거래 사례부터 출발해서 사시지계면 이렇게 비교를 해주고 나서 대상 물건의 가격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는 비교 방식의 가격을 구하는, 비교 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거래 사례 비교법이고, 임대 사례 비교법 그러면 임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임대료를 구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대상 물건과 비슷한 물건의 임대 사례부터 출발해서 사시지계면 비교 과정을 거쳐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 임대사례 비교법이다. 이렇게 용어의 정의를 지금 감칙의 이제 앞부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공시지가라는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것도 이제 감칙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는 원칙적으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3방식에서는 우리가 보지 못했었던, 사실은 뭐 거래사례 비교법의 짝퉁 정도 되는 그런 방법이겠죠. 비슷한 방법이긴 한데 거래사례 비교법하고 공시지가 기준법은 일단 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다른 평가 방법이다, 똑같은 건 아니다라고 일단 구분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평가 방법도 있다, 짝퉁이긴 하지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것은 이제 거래 사례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부터 시작해서 거래 사례 대신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정을 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겠다라는 이야기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그 자체가 어떤 사정이 개입되어 있는 가격이 아니다 보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과 다르게 사정 부정 과정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사정 부정 없으면 시지계,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까지는 똑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는 면적 요인을 비교하는데, 사례는 뭐 1000제곱미터였는데 대상은 500제곱미터다. 그럼 1000분의 500 이렇게 해서 면적을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아예 이 자체가 제곱미터당 가격이다 보니까 면적 비교를 할 필요가 없겠죠. 제곱미터당 얼마인지부터 시작해서 대상 부동산의 제곱미터당 가격을 구하는 거니까 면적 비교라는 게 필요가 없다. 대신
그 밖의 요인이라고 해서 이게 뭐 약간 뭐 편법이라면 편법일 거예요. 표준지 공시지가 자체가 우리가 뭐 알고 있듯이 거래사례에 비해서 이제 가격이 좀 낮게 이렇게 산정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 대상 부동산의 가격도 당연히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뭐 그 밖의 요인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 낮게 평가된 낮게 되어 있는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일반적인 그 거래 사례 수준으로 진짜 이제 거래되는 그 가격 수준으로 이제 보정해주기 위한 뭐 약간 좀 편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뭐 어쨌든 거래 사례 비교법과 다르게 이제 뭐 그 밖의 요인이라고 해서 기타 요인으로 이제 좀 비교를 해주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뭐 보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거래 사례 비교법과 유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평가 방식이 되겠죠.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이제 수익 방식 중에서 가격을 구하는 수익 환원법, 임대료를 구하는 수익 분석법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 뭐 이 내용 우리가 봤었던 뭐 그런 내용이죠. 감가수정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제 원가법 할 때 제조단원가에서 감액해야 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 우리가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있죠. 그래서 실거래가가 이제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뭐 누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보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을 할 때 출처가 불분명한 그런 거래 사례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정확하게 확인된 실거래가 확인해서 그 실거래가로 거래 사례 비교법 적용할 수 있을 거고,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 적용할 때는 이제 실거래가를 이용하도록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정한 실거래가에 대한 이런 개념도 나와 있고요. 인근 지역 우리가 알고 있고요.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 인근 지역이고,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지만 가격 형성 요인이 비슷한 것을 유사 지역이라고 하고, 이 둘을 합해서 더 광역적인 의미의 동일 수급권이라는 것 우리 알고 있고요. 인근 지역에는 이제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이런 곳에 이제 거래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 거래 사례가 이제 인근 지역에 있다라고 하면 지역 요인 비교가 필요 없다. 하지만 유사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지역 요인 비교가 필요할 수 있겠어요. 뭐 이런 내용 차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대표 문제 하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용어 정의로 틀린 것 이렇게 묻고 있네요. 1번 원가법은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가격 구하는 원가법 맞네요. 여기 뭐 임대료라고 이렇게 돼 있는지 뭐 이런 거 좀 확인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재조달 원가, 감가 수정 뭐 이런 내용 혹시 장난쳤는지 뭐 확인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겠어요. 2번 수익환원법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봤죠. 3번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어디 흠잡을 데가 없죠. 무언가 뭐 좀 이상하고 비밀스럽고 뭐 자기들만 아는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공개돼서 가장 합리적으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을 시장 가치라고 하고, 이제 감정평가사가 원칙적으로 구하는 가격이 시장 가치다라는 내용. 4번 적산법은 이건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네요. 원가 방식 중에서 기준 시점에 있어서의 대상 물건의 가격을
기대이율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사정부정 등을 가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대상물건의 가격이라는 것도 조금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고, 기초가액, 대상물건의 가격은 이제 통째로 이 전체의 가격을 이야기하는 거고, 기초가액은 전체 중에서 내가 지금 임대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일부분에 대한 가격이다 보니까 앞에 표현도 조금 불편하고, 거기 기대율을 곱해서 산정한 기대 수익 여기까지는 맞는데, 사정보정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 방식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여기서 요 기초 가격에 기대 이율을 곱해서 내가 이제 최종적으로 내 주머니에 한 달에 얼마씩 생기면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계산을 했다면, 여기에 요걸 이제 임대료로 하면 안 되고 여기에다가 필요 재경비 추가로 얹어서 받아야 나중에 비용 내고 나면 내가 가져가는 돈은 이게 되겠죠. 그래서 사정보정이 아니라 이제 필요한 제 경비를 더해 갖고 요만큼 임료로 받겠다라고 하는 방법이니까 4번이 잘못됐네요. 5번 거래 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하고 시점 수정, 그다음 가치 형성 요인 비교,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면적 비교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 평가 방법을 말한다.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봤었던 그런 내용이네요. 다음은 평가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가치 기준 원칙, 시장가치 하면서 잠깐 봤었듯이 감정평가사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이제 결정을 한다. 이게 원칙이고, 다만 어떤 다른 목적에 의해서 시장가치 이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예외에 있는 거고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이제 시장가치 기준이 원칙이다라는 내용 확인하시고요. 다음 현황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을 현황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그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그런 당연한 얘기죠. 현황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이야기고, 다만 일정한 경우 현황 평가가 아닌 어떤 조건부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은 상태가 지금 임야로 되어 있지만 이 임야 싹 깎아내고 여기다가 멋있는 빌딩을 지으려고 계획 중인데, 그렇다면 이 토지의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라고 어떤 조건을 달아서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현황으로 하면 안 되겠죠. 이거 산이네 그러면서 임야로 평가를 하면 안 되고, 그 조건이 이루어졌을 것을 가정을 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라는 내용. 현황평가, 현황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조건부 평가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이 이제 개별평가 원칙.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고 또 옆에 땅 있고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의뢰를 해도 옆에 있는 땅 먼저 평가하고 요거 밟고 있는 땅 평가하고 건물 평가한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이야기고, 다만 일괄 평가할 수 있다.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아파트 같은 경우 토지하고 대지권하고 일체로 거래가 되죠. 또 대상 물건 상호 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개별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부동산이 있는데 토지를 이렇게 반씩 깔고 앉아 있다. 근데 요것을 평가 의뢰한다라고 하면 요것 따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일괄로 해서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와 같이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거는 하나의 토지
이지만 뭐 나뉘어서 이쪽은 상업이고 이쪽은 주거지역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가치가 좀 많이 다르죠. 이런 경우에는 나누어서 구분해서 상업지역 따로 평가, 주거지역 따로 평가 이렇게 구분 평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요거는 일단 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 구분 평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 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요만큼 수용당한다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가치가 동일하죠. 요거는 가격이 이제 서로 같은 상황에서 위에 있는 가격과 아래에 있는 가격이 동일하지만 이만큼만 수용되니까 요만큼만 평가하겠다라는 거죠. 일부분만 평가하겠다. 부분 평가 이제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개별 평가 원칙이지만 일괄로 할 수도 있고 구분할 수도 있고 부분만 할 수도 있다. 구분하고 부분하고 좀 구별하는 문제가 아무래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죠. 구분 평가는 서로 가격이 다른 경우에 구분한다. 부분 평가는 가격이 동일한 경우 동일한 상황에서 일부분만 평가를 한다. 이 차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 이렇게 나왔네요. 1번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그렇죠. 시장가치 기준이 원칙이지만 그 외의 가치를 이제 평가할 수도 있죠. 뭐 경매 평가를 한다거나 담보 평가를 한다거나 평가 목적에 따라서 시장가치 이외의 가치를 당연히 평가할 수 있는데 원칙은 시장가치다라는 내용. 2번 시장가치란 한정된 시장이 아니죠. 통상적인 시장, 모두에게 열려있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을 이제 시장가치라고 하죠. 한정된 시장이 아니라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히 공개되고 대상 물건의 정통한 당사자 사이 누구 한 명만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이제 정보가 다 오픈되어 있는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묶여서 거래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서로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우리 거래합시다라고 악수를 딱 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 이렇게 외우기도 해요. 앞자리 따서. 근데 우리는 굳이 이걸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죠. 그냥 시장 가치란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인데 그 시장이란 무언가 좀 문제 있는 시장이 아니라 아주 그냥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아름다운 그런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 시장 가치 이렇게 대충 느낌만 알아도 내용 보면은 맞는 지문인지 틀린 지문인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답은 2번 되겠고 3번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현재 이용하고 있는 그 상황 현황 기준으로 평가한다. 또 공법상 제한은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 지금 현황대로 평가를 하는 게 원칙이다. 다음 예외적으로 조건부 평가할 수 있다라는 내용 알고 있고요. 4번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예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원칙은 개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거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다. 또 일체로 거래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
일괄해서 한꺼번에 토지 건물 한꺼번에 또는 두 필지를 한꺼번에 평가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5번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가치를 용도가 달라서 가치가 확연하게 구분된다라고 하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필지니까 그냥 하나로 해야지라고 하면 뭐 상업지로 다 할 수도 없고 주거용으로 또 다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구분해서 이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예외적으로 이것을 이제 구분평가라고 한다. 그 다음에 가치가 동일한데 일부분만 하는 부분평가하고 우리 이제 구별만 좀 잘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출제 포인트는 이제 감정평가의 절차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지 뭐 기처, 대, 자자, 평평 뭐 이렇게 좀 외우기도 하고 감정평가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이제 그래야 좀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아무렇게나 그냥 생각나는 거 하지 말고 기본적 사항 먼저 확정하고 처리 계획 잘 수립하고 대상 물건 확인하고 자료 수집 정리, 자료 검토 및 가치 형성 요인 분석, 감정평가 방법을 선정하고 적용해서 감정평가에 결정하고 표시한다. 감정평가서 발행해야죠. 뭐 이런 순서를 거친다. 내용은 뭐 가볍게 보시면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료 수집, 정리, 뭐 자료에는 뭐 확인 자료, 요인 자료, 사례 자료로 이렇게 뭐 굳이 또 나누려면 나눌 수 있다. 감정평가 방식 우리가 알고 있고요. 3방식 있고 감정평가 방법의 적용 및 시상가액 조정.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규칙에서 대상 물건별로 정한 아직 안 봤지만 물건마다 어떤 감정평가 방법을 사용해라. 주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뭐 그게 안 될 때는 뭐 또 다른 방법으로 한다라고 감정평가 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니까 정한 대로 적용해서 감정평가 해야 되겠죠.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주된 방법을 뭐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쓴다고 뭐 평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른 평가 방법이라도 적용해서 평가를 하겠고요. 시산 가격 조정 관한 내용 우리가 뭐 이미 봐서 알고 있고요. 시상가액 조정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감정평가액 정해서 평가서 작성해 주면 되겠어요. 뭐 대표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보시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규정된 감정평가의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 뭐 절차, 뭐 기처, 대, 자자, 평평 뭐 이렇게 뭐 한번 뭐 보시고 외워지나 한번 보시고 외워지면 고맙고 안 외워지면 그냥 무시하세요. 뭐 이걸 또 잘 나오지도 않는데 외우라고 할 수는 없겠어요. 근데 뭐 문제가 감정평가 의뢰라는 거는 감정평가 절차에 속하지 않죠. 이건 의뢰가 되고 나서 수락을 하면 이거 평가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감정평가의 절차가 시작되는 거지. 뭐 의뢰부터 이렇게 시작되지는 않는다라는 건 뭐 당연히 당연한 내용. 처음에 기본적 사항을 확정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죠. 처리 계획하면서 이제 다음 절차가 시작되는 이 내용 가볍게 보셔도 뭐 크게 무리 없으실 것 같아요. 물건별 평가 중에서 이제 토지 먼저 보겠습니다. 토지를 평가를 하는 경우 이제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규칙으로 평가를 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을 좀 정하고 있는데요. 감정평가사법 3조를 보면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법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를 하라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원가법, 수익방식 뭐 이런 거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말을 들어야 되겠죠.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예외적으로 적정한 실거래가 있는 경우, 이제 비교 방식,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를 해라. 정부에서 돈 많이 들여서 표준지 공시지가 뭐 지역마다 대표적인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사들이 이렇게 다 평가를 해 놓죠. 어떠한 사정도 개입되어 있지 않은 아주 딱 기준이 될 만한 그런 토지들의 가격을 이렇게 정해 놨으니 그것을 이용해서 평가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앞에서 잠깐 봤었던 내용이고, 감칙 14조에 보시면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말 들어야죠. 감정평가는 공시지가 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비교표준지 선정하고 비시지계그 이 순서대로 한다.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우리가 거래 사례 비교법 할 때 봤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거래 사례 대신 비교 표준지라는 것을 선정을 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비교 표준지, 표준지 공시지가 자체에 사정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아주 그냥 잘 기준이 될 만한 깨끗한 가격이니까 사정 보정 필요 없다. 거래 사례 비교법과 달리. 그 다음에 면적 비교 필요 없다. 왜냐하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가격이니까 뭐 면적을 비교할 게 아니라 대상 부동산의 제곱미터 가격 구할 수 있는 거고, 거기다 면적만 곱해주면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할 수 있겠죠. 그다음 시점 수정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발표하는 비교 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 지역, 비교 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동일 용도 지역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고, 동일 용도 지역의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슷한 용도 지역 지가 변동률 사용할 수 있고, 또는 뭔가 평균 지가 변동률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다. 가볍게 봐두셔도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이러한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할 수도 있다. 지가 변동률이 원칙이고요. 생산자 물가 상승률 적용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거래 사례 비교법과 동일할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법에는 그 밖의 요인 보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대상 토지의 인근 지역 또는 동일 수도권 내 유사 지역의 가치 형성 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 사례 또는 평가 사례 등을 고려해서 이런 것보다 이 표준지 공시지가가 좀 너무 낮게 되어 있는 경우 그 밖의 요인 보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조금 올려주겠다, 정상적인 가격 수준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이 원칙이지만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수도 있다.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앞에서 봤었죠. 대표 문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필요 항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우리가 이 순서를 비시지계그라고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거래 사례 비교법은 사시지계면 이렇게 계산 문제로 나오든 이론 문제로 나오든 이렇게 좀 기준을 우리가 정해서 알고 있어야 계산 문제도 필요한 재료 빨리빨리 찾아갖고 순서대로 곱해주면 되는 거고 하니까 이런 기준은 좀 우리가 정확하게 좀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시지가그 순서, 비교표준지 선정 이게 뭐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점 수정 가야 되겠죠. BC, 다음 지역 요인 비교를 먼저 한다. G, 다음 개별 요인 비교한다. 개, 그리고 그 밖의 요인을 비교를 해서 이제 뭐 조금 올려준다. 사정 보정 안 들어가고 면적 요인 비교 필요 없고 제곱미터당 가격이니까 감가 수정은 이제 원가법에서 나오는 개념이고, 그럼 답은 이제 5번 이렇게 되겠네요. 예, 그러면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원칙적으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봤었고, 그러면 나머지 물건들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계속 이렇게 정하고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거래사례비교법,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을 사용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좀 그럴듯한 이런 가격이어서 그런지 믿을 만한 거래 사례가 있으면 거래 사례 비교법을 원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거래 사례를 우리가 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자동차, 뭐 네이버에 중고차 이렇게 하면 가격들 막 어떻게 지금 거래되고 있는지 수준 금방 확인하죠. 그다음에 동산 같은 경우도 거래 사례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중고나라 가서 이렇게 검색해 보면 쉽게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상장되어 있는 뭐 주식 채권 같은 경우 뭐 당연히 가격이 이렇게 지금 현재 가격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는 가격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임대료 같은 경우도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임대료 수준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거래 사례가 풍부하고 그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거고, 그다음에 과수원도 거래 사례가 이렇게 있대요.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이제 평가할 수 없는 거래 사례가 이제 없거나 좀 신뢰하기 어려운 뭐 이런 상황에 사용하는 게 이제 원가법 되겠고요. 거래 사례 자료는 좀 정확하지 않지만 뭐 원가 정보는 어느 정도 좀 믿을 만한 이런 원가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경우 이제 원가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으로 뭐 건물이라든가 기계, 뭐 항공기, 선박 이런 녀석들은 이제 원가법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두저도 안 되는 게 이제 수익 가격 구한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하죠. 일반적으로 좀 수익 가격 같은 경우 이제 환원이율에 따라서 조금만 환원이율을 잘못 이렇게 적용을 하면 가격 차이가 확 날 정도로 어떤 정상적인 가격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좀 가장 높은 뭐 이런 방식이기는 해도 뭐 이두저도 안 되면 뭐 수익 가격을 구해야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보고 물건별로 이제 어떻게 평가하는지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보시면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건물의 주된 평가 방법은 원가법이다. 건물은 원가법. 맞는 내용. 2번.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가 되겠죠. 거래사례 비교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적용한다. 토지건물 일괄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이 주된 평가 방법이다 라는 부분도 한번 봐두시고요. 자, 임대료 평가할 때는 적산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적용한다. 적산법이 아니라 임대료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
사례 자료, 신뢰할 수 있는 사례 자료를 구하기 쉬우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는 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을 산정을 할 수 있는 거고, 적산법은 이제 기초가액의 기대 이율을 곱하는 건데, 이 시장의 적정한 기대 이율을 뭐 잘 구하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뭐 필요 재경비 산정도 뭐 이렇게 좀 녹록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가액을 뭐 잘 산정을 했다라고 해도 기대이율, 필요재경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뭐 들쭉날쭉 이렇게 가격이 뭐 정상으로부터 좀 벗어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적산법을 사용하기가 좀 곤란하고 거래사례 비교법 적용하는 게 그나마 믿을만 해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규정해 놨어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4번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 자산은 뭐 이도저도 안 돼서 수익환원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5번 자동차의 주된 평가 방법과 자동차는 거래 사례 믿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건 거래 사례 비교법 사용하고, 그다음에 선박 및 항공기의 주된 평가 방법은 다르다. 얘네들은 뭐 거래 사례도 없거니와 원가 정보가 뭐 또 잘 되어 있는지 얘네들은 원가법을 사용하니까 주된 평가 방법이 서로 다르다. 맞는 내용 답은 3번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관련된 내용이네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것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표 토지를 선정을 해서 감정평가사들 시켜서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제 평가를 해 놓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서 그 근처에 있는 모든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정한다. 그래서 그 개별 공시지가로 세금을 이제 부과하는 데 사용을 하죠. 이런 제도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 뭐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그다음에 표준주택, 개별주택, 공동주택 이런 것들의 뭐 조사, 평가, 공시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부분만 우리가 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 뭔가 좀 기준으로 사용할 만한 좀 예쁘장하게 생긴 이런 토지를 선정을 해서 매년 공시기준일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한다. 이것을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한다. 이렇게 하죠. 그럼 표준지 공시지가는 누가 조사 평가하는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자죠. 그럼 표준지 공시지가는 나중에 이의 신청할 때도 이 책임자인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해야 되겠죠. 이의가 있는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 시장에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되고, 또 국가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국가 등이 지가 산정하는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된다. 공시지가 기준법이 이제 원칙적인 평가 방법이 되니까 감정평가업자도 개별적으로 토지 평가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 물론 뭐 자기들이 지역 나눠서 평가한 거지만 그거 끌어다가 쓰는 게 가장 믿을 만한 이런 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가 등이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할 때 뭔가 좀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달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죠. 또 국공유지를 취득, 처분하거나 할 때 이제 지가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라고 해서 뭐 가격 형성 요인을 서로 이제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이런 비준표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지가를 직접 산정할 수 있다. 또는 뭐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할 수 있다. 표준지를 평가를 할 때는 건물 또는 그 밖의 정착물이 있거나 표준지에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정착물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지상권 또는 그 밖의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한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정착물도 없는 것으로 보고 평가하고 권리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사가 표준지 평가할 때 뭐 건물 있다고 뭐 감가시키고 뭐 지상권 설정되어 있다고 감가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표준지를 하는 게 아니라 표준지는 아주 깨끗한 나지 상태, 나지를 상정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이것은 나중에 개별 공시지가 하거나 할 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그런 가격인데 그 토지만의 어떤 특수한 사정, 뭐 정착물이 있어서 감가되고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표준지 가격을 정해 놓으면 그것도 요인들을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럼 너무 번거로운 일이 되니까 표준지에 막 뭐가 있더라도 정착물이 있거나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없다 치고 아주 깨끗한 상태, 만약에 이것들이 없었다면 제곱미터당 얼마였다라고 해야 그걸 이용해서 다른 가격 산정할 때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뭐 이런 나지상정 기준으로 표준지를 평가한다.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 공시 보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책임자네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자였는데 개별 공시지가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책임자예요. 그럼 이의 신청도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해야 되겠네요.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시키려고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에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이것을 개별 공시지가라고 하고 결정 공시한다라는 내용이죠. 어떤 지역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간중간 이렇게 표준지 공시지가 이제 해놓으면 시장군수 구청장은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서 모든 필지에 대해서 이렇게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을 하죠. 모든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뭐 100% 다 한다 이건 아니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이미 표준지로 선정됐는데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거죠. 이것을 공무원이 개별 공시지가 한다 그러면서 또 금액을 바꿔버리면 안 되겠죠. 굳이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안 구해도 되고, 그다음에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굳이 개별 공시지가 구할 필요 없죠.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게 뭐 국민들에게 당신 땅이 뭐 얼마입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세금 부과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건데, 산정하는 건데, 그것을 굳이 이런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까지만 해갖고 알려주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당연히 해당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개별 공시지가가 되는 거죠. 공무원들이 굳이 개별 공시지가 안 구해도 된다는 거예요. 감정평가사가 이미 얼마다라고 정해놨으니까 그거는 그냥 그 가격을 개별 공시지가로 보면 되는 거니까 개별 공시지가로 산정하지 않고 해당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지가로 본다. 이 지문도 많이 나오니까 기억하시고요. 시장군수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한 번 더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다네요. 반으로 뚝 잘라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 합병이 생겼다라고 하면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한 번 더 결정 공시한다라는 이야기고, 뭐 이때 7월 1일 이후에 이제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해 1월 1일 기준으로 또 자연스럽게 다음 해에 뭐 그렇게 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다시 분할합병 등이 발생하면 다시 산정할 수 있다.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이의 신청 같은 경우 뭐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책임자한테만 잘하면 되죠.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표준지 공시지가 책임자인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이의 신청하면 되고,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 있는 사람은 30일 이내 서면으로 그 책임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뭐 이거 바꾸고 싶죠.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뭐 3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지문 보면 표준지 공시지가 책임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지라는 내용만 우리가 알면 뭐 이런 데 좀 현혹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보시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공시 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이다. 그렇죠? 1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지를 이제 조사 평가한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2번 토지를 평가하는 공시지가 기준법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공시지가 기준법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 거래 사례보다 더 믿을 만한 이런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를 평가한다. 이게 원칙적인 평가 방법이고, 3번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토지 가격 비준표라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4번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공무원들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전문가가 토지를 평가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 개별 공시지가가 아니라 표준지 공시지가, 그나마 자기들이 한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데 속진 않겠죠, 우리가. 5번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모두 이의 신청 절차가 있다. 뭐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의 신청해야 되겠고, 이의 신청 누구한테 하는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토지를 봤고, 토지 그러면 표준지 공시지가 있고 개별 공시지가 있는데,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도 이제 표준하고 개별하고 이렇게 있는데, 주택 중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게 상당히 많죠. 그런 경우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별도로 산정하기도 좀 쉽고 하니까 공동주택 하나 빼서 이제 별도로 한다. 토지하고 조금 다르게 표준이랑 개별만 있는 게 아니라 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가격도 이제 조사해서 산정한다라는 내용 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토지와 마찬가지로 표준주택 가격의 책임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는 거고, 개별주택 가격의 책임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된다. 이의 신청도 그 사람들한테 한다. 그다음에 특이하게 있는 이 공동주택 가격의 책임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 정도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그래서 표준주택가격은 국가, 지자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쓴다. 그다음에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 업무와 관련해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으로 이제 세금 부과하겠다는 얘기죠.
개별주택 가격은 시장건축구청장이 하고 공동주택 가격은 책임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이라는 것도 별도로 빼서 산정한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 문제 보시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 사항에는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사용 승인일,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이 포함된다. 잘 모르겠네요. 뭐가 공시되는지 외우라고 제가 하기는 좀 너무 많아요. 이런 것을 외워야 될지는 좀 의문이고, 이런 것들은 저는 세모 쳐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번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 지자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된다. 표준은 개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쓰려고 표준을 만들어 놓는 거죠. 토지도 마찬가지고요. 맞는 내용. 3번 표준주택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에 표준주택의 전세권, 그 밖에 주택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는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 가격을 산정해야 된다. 표준주택 가격은 기준이 되는 그런 가격이니까 이러한 지저분한 것들 붙어 있다고 해서 그대로 평가를 하면 개별 가격 구할 때 이 요인들을 또 다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가격을 산정한다. 토지도 마찬가지고 표준주택도 마찬가지로 깨끗한 상태라고 보고 산정하는 게 맞다라는 부분이고, 4번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각각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 공동주택은 아예 별도로 빼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산정한다라고 했죠. 표준주택은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하는 거고, 공동주택은 아예 이제 따로 산정을 합니다. 4번 잘못된 내용.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 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된다. 잘 모르겠네요. 공동주택 가격 산정할 때 잘 해야 되겠죠. 자료들 잘 활용해서 정확하게 잘 해야 우리가 좀 세금 잘 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표준이랑 개별이랑만 좀 정확하게 잘 구별을 하고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답을 찾아내도 크게 지장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뒤에 있는 내용은 지금 토지, 그 다음에 주택 이렇게 했는데 비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제 가격을 산정을 하기는 해요. 이거 최근에 이제 시작된 건데, 왜냐하면은 좀 세금을 좀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부과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뭔가 좀 제대로 된 가격 산정을 해야 세금이 제대로 나오는 거니까 토지와 주택 하다가 지금은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도 산정을 한다라는 내용이고, 방식은 주택이랑 크게 차이가 없겠죠. 비주거용도 표준 있고 개별 있고 그 다음에 집합부동산 있다. 책임자도 마찬가지로 국토장관, 시장군수구청장, 이거 집합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내용 없고요. 근데 시험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주택에 준해서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도 산정한다 정도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격 공시제도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유사 내용 한번 비교해서 보시라고 이렇게 정리한 표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봐두시면 서로 이렇게 좀 구별하는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강의가 여러분들의 이제 빠른 합격, 효율적인 합격, 쉬운 합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부동산학 개론 강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